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대전시의 8대 후반기 의장에 단독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중순 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의장에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8대회가 처음 출범할 때 삼선인 같은 당 소속 김종천 의원과 권중순 의원을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아니다 없었다를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결국 소속 정당 의원 21명이 투표를 통해 찬성 11표, 반대 9표, 그리고 기권 1표로 권중순 의원을 의장 단독 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전시의 전체 22명의 의원 중 21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권중순 의원이 당연히 의장으로 선출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의장 선출 투표에서 권 의원은 민주당 내 투표에서 얻은 딱 11표만 얻어 과반수 이상 득표에 실패해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려 의장단을 선출할 때 잡음이 없어야 된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사례를 제시했었는데요. 그 사례 중 2건이 바로 지난 7대 대전시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였고, 또 하나는 8대 대전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였습니다. 정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의장을 선출하는 데 실패한 권중순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대전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의 지금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례라면서 꼽았던 지난 7대2의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겨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공천을 받을 수 없었던 자에게 사천이라는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공천을 줘 당선도 시키고, 또 다음 의회 의장까지 만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전과 오범인자에게 공천을 줘 구의원 3번에 구의회 의장까지, 그리고 대전시의회 의원이자 산업건설위원장까지 만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지지에 앞장섰다가 19대 대선 때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에 앞장을 섰던 폭력에 상해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는 전과 4범인자에게 공천을 줘 대전시의회 의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이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만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오래된 어두운 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지역 정치권도, 지역 언론도, 그리고 지역 정치에 무관심했던 지역민들 모두가 만들어낸 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꼴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 재벌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딱 하나 그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투표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느 한 대전시의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면서 했던 말과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했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한 말. 박근혜 후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업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늘 원칙을 고수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불신의 시대의 신뢰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준 그 리더십이 우리를 주저없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노동계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한 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친기업 정책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 후보의 과감한 도전에 함께하겠다. 전과 사범의 이런 자가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 대전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또 이번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정치권 정말 개판 같지 않습니까? 정 PD의 분노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요즘 뭔 일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도일보 임효은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좀 차분하십니다. 아, 예. 네, 오늘은 두 가지 소식만 좀 전해주시죠. 우선은 첫 번째로 전해줄 소식이 저도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전시의회 그 의장 선출 실패 관련된 이야기를 주신다고요. 네, 지난 3일이었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중순 의원이 그동안 후반기 의장을 하기로 당초에 약속이 돼 있었던 만큼 권중순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 22명 중에 계속 11대 11 동수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총 재적 의원이 22명인데 그럼 적어도 12표 이상을 얻어야 이제 그 의장 선출이 통과가 되는 건데 11대 그쵸, 11로서 네,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네. 지난번에 그 민주당 안에서도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 중에 21명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반기 때는 김종천, 후반기는 권중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를 그 당 소속 의원들이 결정할 때 전반기 합의대로 권중순 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를 하자라고 했던 게 11표를 얻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가 9표, 기권이 1표였는데 그러면 그 11표만 그대로 옮겨간 거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다 어떤 의원이 어떤 의견을, 뭐, 어떤 의사를 결정을 했는지, 표출을 했는지는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뭐, 그렇게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의장이라는 거는 그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그만큼 권한도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 다수당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뭐 다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례를 따라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가장 적임자가 하는 게 옳다. 그래서 민주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무조건 저는 관행이라는 것 자체가 꼭 그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늘 진행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업계라고 하면 업계일까요? 업계네. 업계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업자들이 지금 싸웠어요. 그렇죠? 네네? 업계에서 업자들이 싸웠어요. 아니 뭐 의도적인 그 발언은 아니었고요. 이제 근데 그렇지만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그 약속이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져야 어떤 룰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더 적어도 뭐 분란을 만들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국회도 그렇고 뭐 상임위 뭐 놓고 엄청 막 그렇게 했잖아요. 네. 지방의회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동안 이런 게 관행이었다, 뭐 약속이었다라는 얘기로 뭐 다선 의원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의원이 의장에 선출이 됐어야 됐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중순 의원이 좀 참 면이 안 서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퇴 표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권중순 의원이 대전시 의회에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무리를 형성해 합의를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요.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이제 대전시 의회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뭐 본인에 대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내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당내에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공당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럴수록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게 아니라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일로 뭐 결국에는 이런 뭐 파행, 이런 총극으로 뭐 결국에 권중순 의원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제 관철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시 의회에서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지난번 7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명예라고 봐도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네. 피디님 뭐 얘기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갖고 더 날카롭게 봐야지 그 의원들도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민만 보고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당내에서 이렇게 자리 갖고 합의가 안 지켜졌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됐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의원직도 내던지고 이게 시민을 버리는 행위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행동 자체에서 시민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죠. 없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언론에서도 좀 더 많은 그 취재들을 가지고, 제가 이 그 기사에서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취재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입장 표명한 거 쓰고 옛날 거 다시 리바이벌하고, 그러니까 지역 언론도 분명히 그런 거에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요즘 뭔 일이시 코너만 하면은 지난주에 신서구 기자께서도 그러고 자꾸 반성하고 한다고. 그 방송을 들었어요, 예, 교수님. 반성의 시간 뭐 왜 이렇게 신상구 선배를 혼내시는 거예요? 요즘 뭔 일이시가 아니라 뭐 기자들의 무덤 뭐 이런 코너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신상구 선배가 너무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대전 역세권 개발 그 사업 그 우선 협상 대상 그 사업권자가 선정이 됐다고요? 지역에서는 오래된 얘기예요. 대전역 주변을 좀 너무 낙후가 돼 있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서 뭐 쇼핑몰, 아파트 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계속 좌초가 되다가 최근에 또다시 대전시가 공모를 했고, 거기서 하나계룡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일단은 선정이 된 상태예요. 이게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 사업권자들이 봤을 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그런 주거 이런 게 좀 많아야 분양이 잘 되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참여를 안 하다가 그 조건을 좀 완화해 주니까 우르르 몰렸던 거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대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이제 사업자한테도 수익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어떤 규제를 풀어줬고요. 어쨌든 기업에서 사업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게 뭐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를 뭐 층으로 올리고 뭐 면적을 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보다 되게 많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 가장 뭐 대전시가 판단했을 때, 시랑 도시공사가 판단했을 때 가장 뭐 괜찮았다고 하는 하나계룡 컨소시엄을 선정을 한 겁니다. 네, 하나하나 계룡이나 다 우리 지역에 또 그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저기죠. 그러니까 대전역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한통을 그 주황색 건물 그쪽 네. 뒤편을 개발한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 옆쪽과 뒤쪽 다요. 소재동, 동구 정동과 소재동 일대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하고 저랑 자주 가는 친친 쪽은 아닌 거죠, 길 건너편은? 네. 네. 근데 사실상 만약에 이 역세권 개발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친친도 사실 그 자리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인프라상 네. 정말 거기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쇼핑몰이 생기고 도로가 넓어지고 이런 여러 도시 환경이 바뀐다면 뭐 그 골목 안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그 역세권 개발하는 자리에 그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눈여겨볼 게 69층짜리 뭐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거기 호텔 뭐 숙박 뭐 문화, 주거, 판매, 업무 이런 다양한. 피디님의 표현대로 그동안 이제 뭐 계속 언론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기자들의 무덤. 네. 근데 이번 역세권 개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걸 대전시도 발표를 했고 하나 측에서도 이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표현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최고 69층 규모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라는 게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대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높은 아파트가 거기 들어서게 되고 높은 건물이면 무조건 랜드마크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대로 받아 써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랜드마크인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너무 많아요, 랜드마크가. 보문산에도 랜드마크 생길 거고 유성에도 생기고 둔산 대전 센트럴파크도 생기고 대전에 랜드마크가 몇 개야 도대체. 뭐 랜드마크의 천국. 예, 노잼 도시가 아니라 랜드마크의 천국 이러면 되겠어.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를 어쨌든 시민들한테 독자들한테 걸러서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언론이라면 그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피디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진척이 없었던 이 대전역 인근 지역에 그 낙후됐던 노후된 곳이 이제 새롭게 재탄생된다는 얘기인 건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은 거기 뭐 소재동의 오래된 집들 그런 그 과거의 모습들을 간직한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뭐 뉴트로라고 해서 뭐 새로운 사업으로 또 컨텐츠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대전역 동광장 뒤쪽에 있는 그 보급창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사촌 뭐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뉴트로, 뭐 유행, 어떤 트렌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역사거든요. 거기 우리 대전역에 있고 그 철도촌, 관사촌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뿌리, 나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그 공간을 보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역세권 개발하면서 사실 그 부분도 그냥 다 쓸려 나갔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뭐 최소한은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인허가 뭐 건설,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협상을 진행을 해서 올해 이제 앞으로 한 10월께 최종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이런 계획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만약에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23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세계적인 꼭 명품, 뭐 랜드마크 이런 것만 그 강조하지 말고 좀 정말 도시 철학이 담긴 그런 대전의 미래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이번 주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시고 코로나부터 무탈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요즘 뭔일 이슈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네, 달콤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경제에도 좀 큰 딜레마가 생겼죠.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일단은 그 비대면 그리고 비접촉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제가 멈춰버려서 살아가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업계 이야기와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유클리드 소프트의 박주환 총괄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소개를 좀 이름도 좀 네네. 네네. 아유, 저는 그 유클리드 소프트의 기술이사 CTO를 맡고 있는 그 박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은 이 디지털 뉴딜이란 말을 했거든요, 정부에서요. 우리가 네, 뭐 그렇죠. 예, 네.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대공황 때 댐이라든지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디지털 네네. 뉴딜은 어떤 의미인 거죠? 네, 예전에 그 미국에서 대공황일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무너지는 결국은 그 안에 산업 안에 있는 많은 그 근로자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죠. 네.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지금 뉴딜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정책들이 2000년도 초반이나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 그 기관에 공공문서들이 다 종이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종이로 된 문서를 다 스캐닝해서 내용을 입력해가지고 서버에 시스템에 등록해 놓고서 그 뒤에 우리가 민원 발급 받을 때 그 부분을 지금 편리하게 전자정부의 어떤 밑거름이 됐던 그 사업들이 있어요. 일명 뭐 전산화 작업이 다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디지털 작업이. 네. 그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그 당시에 그 IMF하고 이런 경제적 위기를 한번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사실은 뭐 스캔하고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일 수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그렇죠. 창출해냄으로써 네. 경제가 이제 무너져갔던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때도 정부가 얘기했던 거는 그 일자리의 어느 정도 확산과 그리고 그 양질의 그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전자정부로 앞당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지금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AI와 이런 그 자동화, 자율 로봇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지금 사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고 그 어려운 기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나온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될 산업, AI 중심의 산업을 필요한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또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뉴딜은 결국 그때의 목적과 같이 지금도 그 일자리와 또 앞으로의 산업을 내다본 어떤 하나의 좋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 일반 네네. 그 관공서 문서를 디지털하는 예. 작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예. 많은 인력들이 그 일에 예. 참여함으로써 이제 경제 그렇죠. 회복의 근간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됐죠. 네. 그 문서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예. 수집하는 그런 인력들을 그런 네네. 산업들을 양성해내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이제 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데이터 DB 구축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아직도 그 산업은 일부의 영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산업 역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에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이 산업도 지금 뉴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옛날 경험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네네.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나중에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초적인 데이터들은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네.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그 우리 박주환 이사님 회사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과기부에서 이 AI 허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냈고요. 그 사업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돈 좀 많이 버시나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버는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일자리나 고용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의 대부분의 이제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과기부로부터 수주를 했고,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구축, 어떤 데이터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네, 저희 뉴스에 언론에 나온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학습 데이터의 구축의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뭐 이미지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소리도 있고 그리고 어느 영상을 자동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것은 VQA라고 시각정보 기반의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뭐 이런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할 때 그림 보여주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느낌이 다를 테니까 그런 사람마다 보는 다른 느낌들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거를 전문 뭐 인공지능이 삽입할 수 있는 전문 그런 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우리 김님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뭐냐면 똑같이 어떤 풍경을 봤을 때 10사람의 풍경을 보고 풍경의 어떤 감정을 물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슬프다, 어떤 사람은 밝다,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10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대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여기에서는 얘기하기엔 커먼센스라고 그래요. 커먼센스. 공통된 어떤 답변 아니면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장면을 로봇가 딱 찍었어요. 그러면 그 커먼센스에 기반해서 그 장면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그러면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라는 걸 찾는 거죠. 정말 다양한 감정들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들이 많아야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아야만 조금 더 정확한 정확도가 좀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렇죠.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인간의 인지 과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커먼센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타겟팅은 있습니다. 이게 아이인지 어른인지 뭐 청소년인지 이런 좀 타겟팅은 있죠. 커먼센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떤 사물과 뭔가의 관계를 볼 때,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만 인지가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영속성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지금 이제 우리 박주환 이사님의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그냥 보편적인 인지 능력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돈도 주겠네요, 그러면은. 그럼요. 예. 이번에도 방법을 과기부 쪽에서 많이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 크라우드 소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은 데이터의 수집을 굳이 이제
그 사무실에 와서 9 to 6 하지 않아도 재택으로 아니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커피숍에서 하든 뭐 여행하면서 하든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은 그러니까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입력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당 얼마 해가지고 저희가 그 배정을 해놓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그냥 그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하루에 짜투리로 한 8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좀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개별적 참여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집단군에서 단체로 신청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취지가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 그냥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정말 그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팀이 지금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축팀에서 그런 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그 신청한 분들 한해서 잘 선별해서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 구인 광고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좋은 정보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취하면 되죠? 네, 저희 그 회사의 그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그 안에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지금은 이메일을 가지고 이력서를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포털에서 유클리드 소프트, 유클리드 소프트를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현재 직장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 인공지능 시대인데 앞으로 뭐 5G,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지역 대전에서 정말 좋은 그 전도 유망한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거듭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 살벌한 인터뷰, 대전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죠. 유클리드 소프트의 박주환 총괄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의 먼데이 대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코너, 외나무다리 시간입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필용 전 박영선 의원 보좌관과 미래통합당 소속 조성철 변호사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그 대전 지역 확산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비대면 방송으로 전화 연결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조성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게 신기하시죠? 그룹콜로 하니까.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주 신기합니다. 네, 첫 경험이라 아주 짜릿합니다. 조성철 변호사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발언, 뭐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네, 요즘 하도 성인지 감수성이 엄격한 그런 잣대를 요구하니까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분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그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 국회의장도 선출이 됐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도 모두 독식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안필용 보좌관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회라는 게 어쨌든 파트너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가는 게 가장 모범적인 건데, 어쨌든 그 협상을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독식을 하게 된 거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책임 정치를 드디어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당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말을 아끼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심적 책임감,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우리 조성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1987년에 그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 청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2020년 6월 29일에 벌어진 이 일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선언하는 것이다. 협치는 없다는 의미를 강력히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저희 입장이죠. 네. 독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얘기이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독재라는 의미가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원을 구성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와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좀 말을 세게 해서 일단 독재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이죠.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적해보고 싶은 거는 물론 민주당이 이제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긴 했는데 미국도 보통 이런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한다면서요. 그럼 미국도 의회 독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1988년 13대 국회 이후로 민주화된 이후로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물론 지금까지 관행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했다. 이제 민주당 혼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쟁점이 법사위원장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이제 그 17대 국회부터는 야당 몫으로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수단인데 이거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 법사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요, 방송 때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요? 근데 법사위원장을 법사위 고유의 권한을 하고 있는 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그리고 자구체계를 심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분리하겠다는 안까지도 사실은 제한됐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에 목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떤 이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게 공수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가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추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 원인은 이제 상임위원 명단을 그날 안에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를 너무 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협상을 깨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죠. 이 공수처를 관할하는 기관이 또 법사위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법사위원장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에 관련해서 출범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 사단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저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될 줄 알았는데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져가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청와대 지시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 판단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추경과 공수처 출범이 핵심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제 판단에는. 이거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제 양보가 안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협상을 얘기하셨는데 저희 당에서도 이제 1년 아니면 후반기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가져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 면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원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예산 심사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졸속 심사에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의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부 의원은
그 심사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3차 추경이고 지금 한 35조 정도 되잖아요. 뭐 징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걸 3일 동안에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3일 동안인데 하루는 또 종합 질의를 하고 뭐 이틀 정도 이제 예산 소위나 뭐 의결을 거칠 텐데 일단은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환 이런 예산도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 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급한 불만 끄려는 성격의 예산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요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추경이 그 국회에 제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그 기한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급해진 거고 사실은 추경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공전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이제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짧은 기간에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꼼꼼히 살펴볼 수 없다는 그런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황이 아닌가, 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급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이 3일 딱 정해놓고 3일에 무조건 통과시켰다. 이거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일주일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3일 내에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게 못을 박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거 뭐 지시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사실은 이제 예산이라는 게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추경을 의결해도 이게 실제 집행되는 건 8월, 9월 달 가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추경의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역산해 봤을 때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해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바에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사이에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네. 아무튼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국회 등원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곧 이제 합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저는 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장애 투쟁을 많이 해서 저도 참 버스 타고 많이 광화문에 갔는데 저도 가면서도 마음과 몸이 편치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뭐 주영 원내대표의 생각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떻든 투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좀 시끄러운 게 그 배경이라고 하니까 그런 그 치열한 토론 끝에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또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이니까 우리 정치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보죠.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과 있죠. 비정규직 그 분들 이거 가지고 요즘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고 또 뭐 김두관 의원도 관련해서 여러 발언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두 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안필용 보좌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참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의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절차를 잘 못 지켰다 이런 부분들 그거에도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일자리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꾸 이제 을과 을의 싸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몰아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문제를 다시 되짚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거 뭐 방향이 틀리진 않겠죠. 다만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들을 이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하다 보면은 결국 공사들이 다 적자를 지금도 엄청난 적자를 겪고 있지만은 적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도와 그 속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무조건 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그 도로공사에서 왜 요금 수납원들이 그 6,500명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는 그 본사 정규직으로 됐고 나머지는 자회사 정규직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많은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수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네. 제가 그러니까 그 6,500명의 그 직원들을 정규직화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그 적자 폭이 유의미하게 늘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은 그렇게 돼서 신규 채용이 없어져서 일자리가 오히려 그 고용 절벽이 일어났다 이런 취지의 신문을 본 거라서 네. 이제 인건비 부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게 자칫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은 좀 다른 거긴 한데 도로공사 부분은 그 요금 징수원들이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그 비정규직 상태로 그 돌려놨던 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직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그게 이 비정규직 문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도로공사만 그러던 게 아니고 이제 한국전력공사 얘기도 있고요. LH 토지주택공사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비정규직 전환이 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조성재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그 공공기관의 적자를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비정규직 문제를 내둬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놔둬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번 이제 인천공항 사태 같은 경우 보안 검색요원을 지금 1,900여 명을 이렇게 전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인천공항 이제 정규직 있던 그 직원들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노노 갈등도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연 이게 적자가 안 늘어나고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다만 이렇게 되고 그럼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수입은 한정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새로운 이런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뭐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죠. 전제가 있다면. 근데 실제로 그 비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3년 만에 4천억에서 7천억 원대로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올라가는 거죠, 인건비 부담이요. 인천공사는 아직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 그 공사의 적자의 그 폭을 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공항공사 부분도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사실은 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은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내 일자리가 뺏겼다라는 식의 그 무슨 시기 질투 이런 방식은 이런 것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데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인건비 부담과 이제 그 재무구조 이런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결국 국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판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에 있어서 공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적자가 누적되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적자의 주요 원인이 말씀하세요. 적자의 네. 주요 원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제도가 사실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뭐 경영의 어떤 유연성, 이런 노동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두 분 다 비정규직이 많은 그런 사회 구조는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엔 동의하시죠? 그렇죠.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그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훨씬 더 나은 구조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그건 그렇죠. 경우가 약간 틀린 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 정치권이 같아요. 노동의 유연화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노동의 유연화가 되려면 항상 또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업 전환의 유연화가 사회적으로 돼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노동의 유연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회구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전국민 고용보험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의 유연화만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사회 불평등 구조가 된 거고 그게 현재 이런 인국공 사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다른 나라랑 경쟁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은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간제 교사가 많잖아요. 기간제 교사 잠깐 결혼 보충이나 어떤 특정 과목을 위해서 썼는데 그걸 정규직화 한다면은 뭐 회사는 아니겠지만 수익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목표 지점인데 그 해법이 서로 좀 너무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쪽 아니면은 그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서 자꾸 이거를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두 분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이 이 비정규직이 최소화되거나 없는 사회구조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그 철학적인 방향을 여쭤본 거고 만약에 거기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입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전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좋냐 안 좋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 정도로 얘기하시죠. 우리 시간이 다 지나갔거든요. 요 정도로 얘기하시죠. 그 다음 방송 때 혹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어서 한번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자 통화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된 것 같아요. 두 분은 전화 연결이 훨씬 더 출연보다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나무다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필용 전 박영선 의원 보좌관과 미래통합당 소속 조성찬 변호사였습니다. 네, 전문가로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어보는 주간 상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보약 한 첩 시간이죠. 몸사랑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4주간 별일 없으셨죠? 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의원은 혹시 어떤가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원장님께서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한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전 한의사협회나 아니면 원장님 병원에 관련한 그런 환자분들이 좀 문의가 있었나요? 뭐 그렇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전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따로 대전에서 팀을 꾸리거나 지금 현재 전화 상담 센터를 열거나 그러진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저희들한테 연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 약도 이제 처방도 무료로 해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감염병이니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검사나 방역 그리고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한 건 당연한데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더불어 살펴봐야 될 게 요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면역력이 약한 요양병원의 노인분들이나 이제 기저질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치유에서 많이 취약한 거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본인이 면역력이 어떤가, 또 면역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는 사실은 면역력이 평소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피해갈 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감염된 이후에 어떤 그 병의 치명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평소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은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우리 사이토카인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나와서 죽은 청년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잘 작동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면역력을 우리가 체크해보고 또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 면역력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면역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네. 예,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몸이건 정신이건 위해가 되는 요소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정상 상태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위해가 되는 요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감기라든지 또 어디 상처가 난다든지 또 각종 전염병 등도 해당이 되겠죠. 세균 침투나 아니면 바이러스 그렇죠. 침투 이런 것들. 네. 네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접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평소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위생도 중요하고 어디에 안 다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치고 나면 2차 감염 같은 게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잘하고 이런 거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 내부에서 이제 생기는 거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암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면역 체계하고 아주 관계가 많죠. 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 면역을 생각한다면 정신병,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병들도 해당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활동 자체가 질병이 되는 경우는 알러지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도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역 활동이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과하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 자체가 질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건 좀 조금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감기나 상처 이런 경우, 전염병 같은 경우도 몸 내부에서 얼마나 면역력이 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못에 찔렸는데 그냥 연고발라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게 막 폐혈증까지 이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평소 그렇죠. 면역력에 따라 가지고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한데 그 기반에는 이제 본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가 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소 면역력은 어떻게 좀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올린다, 증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치 건전지가 이제 방전됐으니까 다시 충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 몸이라는 거는 정신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입체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쉬지를 않고. 네, 굉장히 굉장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본다 그러면 면역력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에너지를 주입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우리 제목이 보약 한 첩이잖아요. 네. 네. 보약에 대한 개념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보약 먹으면 뭐 이거 그 기운이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 면역력이라는 게 기본 에너지는 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굶는 사람이 면역력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기본 에너지는 있어야 된다. 기본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대인에게 훨씬 그거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균형이 잘 맞아져 있느냐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는. 근데 그거를 매일 죽이는 또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균형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세포들이 그 서로 암세포가 생기고 죽이는 그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차원에서 균형인데 이게 온몸 전체에서 잘 일어나고 있으려면은 우리 몸속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균형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균형이 맞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운의 허실, 어떤 식으로 허한가, 얼마나 허한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리와 방법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념을 이거 에너지 충전하면 되는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고 균형이 잘 맞아져 있는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의 한의학에서의 이 에너지 균형을 잘 맞추는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는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승전 보약 한 첩 드세요. 네, 그래서 보약 드실 때도 이게 이게 마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 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그렇죠. 실제 침이든 한약이든 이런 과정들은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한의사가 실력 있는 훌륭한 한의사인 거죠. 진단도 어떻게 균형이 깨졌나를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는 한의사가 또 진단의 실력이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홍삼도 드시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각종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강 보조 식품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개개인의 차이와 특성에 맞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강 보조식품 드시는 것보다는 보약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강식품도 아니요 이제 자기한테 맞게 잘 찾아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처방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네? 건강 보조식품은 개인별 처방 받아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안 맞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먹으나 마나한 경우도 있고 먹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먹는 게 도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느냐는 면이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이제 고요해지면 뭐 아주 고요한 상태로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몸속에 원기가 쌓이고 균형이 점차 회복이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진짜로 이 휴식이 되고 고요해지는 이런 어떤 휴식을 좀 잘 취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일단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리고 본인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약 한 첩 드심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하는 거 면역력 증강의 핵심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그 코로나19 지역에 굉장히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직접 대면에서 뵐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약 한 첩 몸사람 마음사랑 한의원 최재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